도민 여러분,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소리 김봉현 편집국장입니다. 민족명절 한가위를 맞아서 모처럼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운 추석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모두의 정성과 관심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제주소리가 위성곤 국회의원을 초대해 특집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제주가 처한 당면한 과제들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자, 시간이 짧으니 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이제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예. 민주당이 178석이라는 거대 여당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요. 국민과 제주도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제주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도민들의 기대가 큰데 이 대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총선에서 저희 당에 그 세 분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도민께 생각하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선의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집권 여당이고 또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무엇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관련되진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관련해서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또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깊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초반부터 좀 어색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의 국회의원의 상임위가 정무위, 행안위, 농해수위 역할 분담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이 세 분의 동행이 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지역에 있는 것인데 이게 좀 기우일까요? 어떻습니까? 기후이고요. 의정활동이라는 게 이제 각자의 활동들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제 상임위원회를 서로 의논해서 결정을 해서 뭐 정무위에서는 이제 지역균형 발전 그래서 제주의 전반적인 전략에 관한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되어지고 행안위에서는 이제 4.3 특별법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논의들을 해나갈 수 있겠고요. 농해수위는 이제 1차 산업이 우리 산업 비중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이제 농지라든가 이런 관리들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각자가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역할들을 좀 배분해서 이런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 분야는 좀 제가 책임을 지고 사산 분야는 좀 오영훈 의원이 책임지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특별자치도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송재 의원이 책임지고 이런 서로 간에 약간의 역할 분담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있고요.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도민 일각에서 그런 기호를 보내는 건 역설적으로 세 분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세 분이 좀 의기투합해서 좀 뭔가 액션을 보여주는 그런 좀 이벤트도 필요하다는 그런 뭐 아쉬움의 토로 정도로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 내에서 토론이라든가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국회가 계속 이제 세미나실 사용을 못하게 돼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활동들은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도민들 보시기에는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은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협력해서 원팀으로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도민들께서 다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지역구가 서귀포시잖아요. 네. 지난 총선에서 지역 선거구에 내놓았던 핵심 공약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에 이제 제주대학교 약대가 원래 이제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약대를 유치해서 바이오 생약의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게 제일 공약으로 했는데요.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세 차례,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5월달 그리고 이제 7월달 이번 9월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지난 9월달에 바이오 헬스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대학교 의대, 제주대학교 약대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시,
JDC 그리고 한의학진흥원 이게 등 제주도의 이제 테크노파크까지 포함해서 기관들과 또 개별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포럼을 만들었고요. 이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석규 총장도 뵙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관련해서는 연구 시설을 할 수 있는 이제 본과 과정은 서귀포에 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의견을 받고 있고 이제 그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련해서 얘기했던 게 이제 도서 지역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과 관련되어진 그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을 이번 도서물류비 경감 방안 실증 연구 용역비로 8억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요. 얼마 전에 이제 관련 용역 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4.3 특별법은 오영훈 의원을 대표 발의를 통해서 같이 공동 발의를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4.3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행안위 소위에 지금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네. 뭐 얼마 전 그 심사가 미뤄졌습니다만 이제 뭐 당장 빨라야 11월 이후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그 행안부나 법무부가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게 핵심입니까?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고요.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입법심의라는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요. 행안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 거죠. 하는 방식에 있어서 배상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 배상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오영훈 의원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과거사에 재판을 받았던 모든 결과들의 평균치 값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평균치 값을 지정하려면 모든 재판을 지금까지 했던 과거사에 관련된 재판을 다 뒤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늦어질 거다. 그래서 이거를 행안부 쪽에서는 제안하는 게 총액으로 단일 금액으로 좀 제안을 해주시면 받기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예산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군사재판 무효와 관련되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사법적 체계에서는 좀 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관련되어진 조항들을 조금 더 완화를 시켜달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고요. 충분히 저는 논의 가능한 안에 있다고 봐지고 얼마 전에 행안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관련 의견들을 청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행안부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빨리 진행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일반 도민들이 느끼는 정수와는 좀 온도차가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역설적으로 국회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고 재산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또 민주당은 특히 또 국회와 정부에 대한 설득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제주 국회의원 세 분이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테고 말씀하신 대로 삼권분립이나 뭐 형평성 여러 가지를 정부가 지금 뭐 국회 검토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여야 합의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께서 5.18에 가서 과거사에 대한 무릎을 꿇면서 사죄를 했고요. 그리고 4.3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로 뭐 저희들이 이제 보상안까지는 포함이 돼 있지 않지만 전향적으로 담겨져 있는 법안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 가능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선거가 올해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안에는 합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이제 개인적으로 이명수 의원께도 좀 더 힘을 좀 실어드리고 있고
또 이명수 의원이 활동폭을 넓힐 수 있게끔 관련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 국회와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뭐 여전히 뭐 있지만 약간 중도로 오고 싶어하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문제는 이쯤 하고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유승권 의원님이 가장 곤혹스러워했던 지역 현안이 제2공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당장 뭐 지역구에 속한 현안이기도 했고 제주도 전체의 현안이기도 합니다만 제2공항 문제가 국토부와 제주도 또 제주도의회 갈등에서 특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세 기관이 끝장 토론을 2, 3회 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정부나 또 국회에서는 이 제2공항 현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2공항과 관련되어서는 뭐 국토부는 이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뭐 변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국토부는. 그리고 이제 국회는 전체적으로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개별 의원들이 관심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이제 세 분의 의원님의 관심 사항으로 거기서 이제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국회와 정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제주도와 의회와 그리고 국토부가 공항 확장에 관련되어진 끝장 토론을 하고 그 의견을 정리한 이후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합의한 지점이 매우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봐지고요. 그 끝장 토론이 나고 나면 도민 의견 수렴들이 좀 이루어지고 최종 결론들을 좀 이른 시간에 좀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 의견 수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세 기관이 합의한 내용에도 보면 제주도와 도의회가 여론 수렴을 협의해서 진행한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도 했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도민 여론의 수렴 방식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1차적으로 뭐 주민투표도 가능할 거라고 봐지고요. 아니면 이제 관련 여론조사도 가능할 거라고 봐지고 아니면 뭐 공론조사도 가능할 거라고 봐지는데 이 세 기관이 서로 어느 정도의 협의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질 것 같고요. 저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더라도 충분히 제주도민의 의사결정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재정 예산 문제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뭐 전 지구촌이 그렇습니다만 대한민국도 또 제주 특별자치도도 경제가 마비 상태입니다. 정부는 그 그린 뉴딜 사업으로 확장 재정에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가 이제 내년에 상당한 긴축 재정을 선언하면서 최대한 세출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 또 제주도의회에서는 이제 재정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만 좀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해법이 완전히 다른 모양새인데 좀 우리 위원님이 지혜를 내주신다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매우 위축되어졌고 소비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여력을 높여내려면 결국 재정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저희 정부가 5차에 걸쳐 4차에 걸쳐서 추경안을 편성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 기조 안에서 상당히 재정 확장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봐지고요. 왜냐하면 이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기업 하나가 도산해서 무너져 버리면 다시 기업을 일으키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기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지금의 현재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역할들을 정부 재정 정책이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또한 그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득을 보장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이제 그 제주인 경우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주는 그 전체적으로 세출을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니라 세수 자체가 워낙에 많이 줄게 되어지거든요. 그동안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수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었던 시기보다 전체를 줄어서 한 3천억 정도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경마장이 운영이 안 되어지면서 거기서 들어왔던 세수가 한 1,000억 정도 줄어들고요. 면세점이 외국인이 전혀 안 들어와서 관광진흥기금이 그것도 한 1,000억 정도 그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긴축 재정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수에 맞추는 세출의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뭘로 보완할 거냐?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상황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정책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정 정도 저는 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기업들이 무너지게 만들게 되면 기업을 새로 만들어서 사무실도 새로 구성하고 또 신입사원을 발굴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 기업의 실질적 수익으로 내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업을 유지해 줄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베풀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해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앞서 말했던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지는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뭐 도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40%의 세출 조정을 감축시켜야 할 만한 그런 요인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또 도의회가 주문하는 지방채 발행,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에 비춰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대목인데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지방채 발행 재정 건전성이 매우 좋거든요. 사실은 우리 제주가 관리를 그 전에 잘 해와서 지금 아마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 한 40% 미만으로 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남았을 때는 지방채로 몇 퍼센트 이상 들어가게끔 조례도 만들어졌고 있어서 관리가 잘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도민들에게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하겠습니다. 뭐 또 예계류에 계시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야 될 사안 같아서 좀 부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그 여론과 또 기초자치 부활권에 관한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또 여기 또 교육위원 문제도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최근 이제 헌법소원을 통해서 교육위원 제도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교육위원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소원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혹시 뭐 어떤 입장이 있으실까요? 헌재 결정은 이제 교육위원 제도를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교육위원을 교육 경력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위원 제도의 전폐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관련되어서 도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정책 결정이든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 자기결정권을 제주도에 주는 것이 맞다고 보아지고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관련 권한을 모두 위임을 받고 제주도민들이 행정시 체제를 운영할 건지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할 건지 뭐 이제 법률에 보장되어지는 아니면 뭐 다른 제도를 운영할 건지 몇 개의 행정시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온전히 이전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되어서 행안부의 입장은 행안부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논의가 쉬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는
여러 제도 보완들을 해야 된다, 사실은. 그걸 하려면 정부 차원의 용역도 필요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손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지점 안에서 우리 도민들 좀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정부가 볼 때 쉽게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했기 때문에 부활하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네요. 예, 실제 만나보면 그쪽의 입장은 전혀 다르죠. 기초자치 부활이 오히려 예, 오히려 더 나은 거죠. 상대적으로 예, 쉽다. 예, 상대로 쉽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도 몇 가지만 보완시키면 바로 이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예, 할 수 있는데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는 정부가 운영해보지 않은 제도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제도죠. 예, 새로운 제도죠. 예,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 선출의 권리인데요. 선출되어진 공직자에게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 선출되어진 공직자에게 실제 뭐 예산권도 없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권한을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 기본 운영 원리에 있어서 이제 그런 원리를 가미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논의를 행정시장 직선제가 이제 도민들이 쉽게 잘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장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식적으로 하고 좀 밀어붙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행정시장 생각합니다. 직선제보다는 우리의 논의의 초점을 네.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무게중심을 좀 옮기자.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될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정책 고민은 뭐였냐면 전국을 70개에서 80개의 100만 정도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이었고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제주로 실현했는데 지금은 그 정책이 사실상 폐기가 됐단 말이죠. 지금은 도를 유지하고 그 도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진행해왔던 실험 모델은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실패했으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기초자치단체와 그리고 이제 광역단체 그래서 중층구조를 갖게 만드는 제도로의 보완이 필요하고 이게 안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 도민들에 대한 권리의 제한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기초자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좀 집중해서 논의를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여서 이게 짧은 네. 시간 안에 이거 해법을 찾아가기에는 상당히 좀 고민이 깊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뭐 종종과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지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제주의 소리가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특별자치도 이제 양행정시 출범에 대한 평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권리와 어떤 것들이 제한되어졌고 어떤 것들이 나아졌는지 결국은 기초자치권을 가져야만이 사실은 제주의 경쟁력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이게 뭐 제주도나 다 한 소수 안에 있는 같은 식구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경쟁하려는 경쟁심이 매우 떨어져 있죠, 사실은.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경쟁을 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 뭐 행정시가 2개든 3개든 4개든 나누어서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미래 비전도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주도가 모두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력, 비전을 만들어내는 경쟁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정치권이 도지사만 쳐다보고 도지사의 언행만 보고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한탄하고 아무런 개선이 불가능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제주도도 경쟁 체제 안으로 들어가려면 결국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도지사에 관한 말씀이 잠깐 계셨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하고는 소통이 잘 되십니까? 뭐 통화해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 발전에 있어서는 양수리바퀴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서로의 관계성은 불가근 불가원에 약간의 긴장감 또 소통 관계가 유지되는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관계라고 보여지는데 원 지사님하고 통화해 본 지가 오래됐다고 하니 뭐 도민들로서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 지사께서 사실은 이제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시면서 도민만 바라보겠다라고 했던 약속이 있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환경이 바뀔 때는 도민사회 먼저 좀 상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약속을 결과적으로 깬 셈이 됐습니다. 그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죠. 최고위원에 합류하면서 사실은 이제 도민과 사전에 양해나 협의 없이 지금 정치 행보를 걷고 있는데 도민들이 많은 분들이 좀 그 아쉬워하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중앙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중앙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일정과 관련해서 매번 SNS로 이른바 좀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지적하는 말씀들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도지사를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도지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매우 이제 그 저하는 측면이 있고요. 좀 이렇게 지사께서 이제 제주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사께 좀 충고를 좀 드리자면, 물론 이제 정치인으로서 대권에 대한 자기 꿈도 있고 그런 정책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뭐 정치인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사로서 좀 더 우리 제주도에 좀 더 집중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 점이 도민들이 뭐 바라는 점이겠죠. 예, 그렇죠. 예, 출마하시면서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뭐 그거에 전부 다 목매어서 제주도만 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중앙정치 활동도 하시지만 지역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그 불안함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지사의 역할이시겠죠. 예. 매우 곤란한 질문을 좀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도 잠시 있었습니다만 우리 유성권 의원도 차기 도지사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평가가 일각에서 있습니다. 뭐 이참에 좀 입장을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특별하게 제가 관심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음 지방선거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 저에게 그러한 목이 주어진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여지가 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제가 오늘 대담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수선한 시국입니다. 그렇죠. 가장 따뜻한 명절이 되어야 할 추석까지도 심지어는 뭐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카피까지 생길 만큼 가족들도 반가운 소식을 제한적으로 전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국이 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도민 그리고 유권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도민 여러분, 그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한가인데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벌초도 하고 또 차례도 지내고 이래야 되는데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지내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한시바삐 이 코로나19 극복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번 추석도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기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우리 제주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추석 연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 유성곤 국회의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